네, 안녕하세요. 예, 인카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를 맡고 있는 김영금이라고 합니다. 오늘 10월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10월 강의는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많이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후에는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 기상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보고서에 보시면은 기상도라고 제일 앞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시장 전체를 금융시장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날씨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가 떠 있으면 이제 여름에 해당되는 날씨고요. 보통 이제 날씨로 보면은 그러니까 계절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봄, 여름은 좀 주식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이 좀 올라가는 시기, 가을, 겨울은 하락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날씨로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 떠 있는 거는 이제 날씨가 맑은 거고요. 그러니까 금시장이 이제 좋은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는 이 구름이 있는 모습은 좀 주식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이나 어떤 자산시장이 비가 오고 안 좋은 상황. 계절로 보면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겨울에 해당되는 거죠. 계절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좀 미국보다는 조금 매력이 높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겨울이 해당되고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장기 국채라고 그 약간 10년 이상 만기를 가진 국채 시장이 있거든요. 미국 장기 국채는 아직도 해가 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석유죠. 석유 유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비가 오는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친 상황이고요. 달러 같은 경우가 아직도 해가 좀 떠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딱 보면 미국 장기 국채하고 채권이죠, 이쪽은 장기 채권하고 달러, 이 두 시장이 가장 이제 지금 좋은 시장이고요. 나머지는 에너지나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하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바하고 빨간색 바가 있는데요. 파란색 바는 이 바가 표시하는 거는 투자 매력도예요. 투자 매력도는 투자 매력도가 언제 높으냐면 금융시장이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을 때, 그러니까는 되게 저평가돼 있을 때, 플러스 전체적인 환경이 이제 올라갈 때, 그게 두 개가 조합이 되면 가장 좋은 투자 매력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싸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이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투자하기에. 그 다음에 투자 매력도가 가장 안 좋을 때가 뭐냐면 비싸고 좀 나빠질 때, 경기가 나빠질 때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점수화한 거예요. 투자 매력도가. 그래서 왼쪽에 이제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50점 이상이면 투자를 하거나 뭐 보유를 해도 괜찮은 시장이고요. 50점 이하면은 이제 보유를 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파란색은 요 전월이고요. 요거 빨간색은 이번 월이에요. 그래서 투자 매력도의 변화도 좀 볼 수 있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매력도가 거의 이제 20점 이하죠. 20점 이하면 투자 매력도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가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 아직도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좀 믿어지지 않겠지만 고점 대비 한 20, 30% 빠졌는데도 아직도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되게 심했다는 얘기죠. 그 전에. 2010년서부터 2022년까지 버블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평가 상태. 그리고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기라고 하죠. 경기도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 매력도가 되게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투자 매력도가 미국보다는 좀 높죠. 예, 그 이유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저평가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비슷하게 빠졌는데 한국 증시는 버블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어서 이제 바닥권에 거의 근접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경기 흐름은 이제 경기가 완전 침체기로 이제 내년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도 모멘텀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경기 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를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 흐름이 좋아지면 이게 바로 50점 이상으로 올라오겠죠. 아직까지는 뭐 미국보다는 더 매력적이지만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해가 떴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에너지도 좀 아직은 저평가긴 해요. 에너지가 이렇게 고평가 상태는 아닌데 인디케이터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원래 원자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때 별로 안 좋거든요. 수요가 줄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50점 이하로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이제 한 이번 경기 침체가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50점 이상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한국 증시랑 에너지가 같이 50점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올 연말이나 한 내년 1월 1분기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원래 국채 투자는 금리가 고점일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와 그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올라요. 예, 그래서 국채를 투자할 때는 금리가 고점일 때 투자해서 금리가 떨어질 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저희가 볼 때는 미국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거의 피크에 달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0년물 기준으로 거의 4%로 4% 근접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정도 레벨이 거의 저희는 고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투자 매력이 100점이다. 100점. 100점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장기채 투자하는 방법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LT라는 ETF가 있어요. TLT. TLT라는 ETF를 보면 보통 한 만기 2, 30년짜리 국채에 투자하는 ETF거든요. 이제 그런 거 사셔도 되고, 뭐 IF 같은 이제 중기채, 7년에서 한 15년 사이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IF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예 그냥 단기채로 사도 돼요. 뭐 단기채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단기 금리가 뭐 캐리를 보고 금리를 사도 되고 어쨌든 미국 채권 시장은 최근에 아주 박살이 났거든요. 예, 올 연초서부터 아주 박살이 났는데 지금이 거의 이제 바닥권이 아닐까. 그래서 미국 증시보다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해가 떠 있죠. 하지만 투자 매력은 점점 줄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전에는 거의 100점이었는데 지금 몇 달째 계속 줄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달러가 이제 많이 올라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서 이제 거의 좀 중요한 고점이 어디냐면 115 정도거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거기를 찍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투자 매력이 50점 이상이긴 하지만 모멘텀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달러는 보유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꾸더라도 다 바꾸는 것보다는 한 절반 바꾸고 절반은 그냥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지난달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러시아가 핵을 쏠 거냐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 러시아가 만약에 핵 전쟁을 시작했다, 핵을 쏜다 이러면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박살이 나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가 핵을 그냥 우크라이나에 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핵을 쏘게 되면 마지노선을 넘는 거예요. 러시아 자체가. 마지노선을 넘는 거기 때문에 그 핵을 쏘는 순간 이제 서방과는 완전히 빠이빠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유엔에 보면 상임이사국 있잖아요. 여기서 이 러시아가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퇴출이 되는 순간 이제 러시아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게 퇴출이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핵 전쟁을 했을 경우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죠. 미국이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에 핵 무기를 공급을 한다든가 서방 국가들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잘못하면 유럽, 나토랑 러시아랑 핵 전쟁이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핵 전쟁이 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금융시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러시아가 핵을 쓸 거냐. 이게 가장 사실은 그 블랙스완이라고 그러죠. 일어날 가능성은 되게 적은데 한번 일어나면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다뤄봤는데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은 아주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빨리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죠. 한 뭐 3일, 길어야 일주일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몇 달째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어지면서 이게 장기화되고 있어요. 일단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전황은 러시아가 되게 불리하게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물량 공세로 이제 쏟아붓는데 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뭘 제공하고 있냐면 최첨단 무기들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최첨단 무기를 공급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기만 지원이 되면 러시아랑 싸워볼 수 있거든요. 러시아는 의외로 이 최첨단 무기라기보다는 약간 예전에 세계대전 때 쓰던 재래식 무기 그런 걸로만 지금 하고 있고 전비도 워낙 많이 들어서 러시아가 사실 부자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무기도 떨어지고 군인도 부족하고 하니까 요번에 이제 이 동원령 발표를 한 거거든요. 군 동원령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본격적인 전면적인 전쟁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더 양상이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뺏긴 지역을 하나씩 하나씩 수복하고 있어요. 다시 되찾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전황은 어떠냐면 이 상태로 가면 러시아가 질 가능성이 99%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패전할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이렇게 군동원령도 발표하고 하고 있지만 이 전세를 역전시키기가 만만치 않은. 그리고 일단 러시아의 군동원령에 동원된 군인들이 나이들이 일단 많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있어요. 러시아 밖으로. 다 탈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군인들을 데리고 이긴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푸틴 내부에서도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전쟁을 끝낼 수는 없는 거죠. 자기 땅을 다 찾아갖고 와야 끝날 수 있는 건데 또 푸틴 입장에서는 그걸 다 뺏기고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전 세계 제재만 받고 그 다음에 전비는 또 어마어마하게 퍼부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도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동원령도 내리고 하는 건데 문제는 푸틴이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 수단밖에 없는 거죠. 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핵을 쓰면 전쟁을 한 방에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푸틴이 결국은 핵을 쓰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핵무기를 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막 핵무기를 쓰겠다고 협박을 하는 건 협박용인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는 협박용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이 핵무기를 쓰는 순간 이제 러시아는 완전 해체로 가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게 뭐예요? 이게 해체로 가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뭐 핵무기를 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핵무기를 쓴다면 이거는 정말 큰 사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러시아는 저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딱 시작하고 푸틴 제재가 딱 시작됐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러시아는 결국 국가 파산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거죠. 선을 넘고 제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가 파산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국가 파산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국가 파산을 피했던 게 가장 큰 게 이제 원유.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라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전비를 충당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 푸틴이 만약에 제재를 받고 있는데 푸틴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전쟁이 러시아 승리로 끝나더라도 푸틴이 제거되지 않으면 제재는 계속돼요. 그럴 경우에 러시아가 버틸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러시아가 파산을 할 거라 국가 파산이죠. 국가 부도가 될 거라는 거는 이제 저희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간의 문제지.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요번에 핵을 써도 망하고요. 핵을 안 써도 망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요 러시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슈로 보는 거는 내년 2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러시아의 석유 수송 선박들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선박에 실어가지고 유조선 실어서 이제 수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방국들인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남미국,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석유나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나 천연가스 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재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제재를 발표는 했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내년 2월로 예상되는 게 뭐냐면 그 선박, 그러니까 유조선이나 천연가스 LNG 선에 대한 보험을 금지하는 거예요. 선박은 보험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선박이 보험이 없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그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 안 들어놓고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보험을 거의 유럽 애들이 잡고 있어요.
이 보험을. 그래서 유럽이 가장 큰 제재, 실제 제재가 뭐냐면 이 석유 수송 선박에 대한 보험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방안은 나왔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겨울철에 이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겨울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표는 했지만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이번 겨울을 넘기고 나면 내년 한 2월이나 3월에는 이 수송 선박에 대한 보험 금지를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에너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러시아가 지금 이 외부로 수출하는 그 배럴 수가 거의 700만 배럴 가까이 되거든요. 이 700만 배럴이 그냥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석유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죠.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내륙으로는 불가능하고 해상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700만 배럴 사라지면 유가가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면 지금 WTI가 지금 80불 이렇게 80불 초반이잖아요. 초반인데 이게 이론적으로 이 정도 700만 배럴 사라지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350불까지 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유가가 난리가 나겠죠. 네. 과거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150불대였는데 이게 350불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두려운 거죠,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내년 2월에.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